아시안 미래 포럼의 6번째 발표를 맡았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 잠깐 왔다가 이번 주에 무조건 하라고 거의 강제로 시켜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이제 뭐 미얀마 엑소더스에서 사랑과 자본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미얀마를 관찰하면서 쿠데타 이후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공부하면서는 거의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얀마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을 것인가를 말 그대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아이디어 차원. 제가 앞으로 어떤 주제를, 연구 주제를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주제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준비하면서 이제 미얀마에 어저께 쿠데타 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거의 미얀마의 군부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태국군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뭔가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미얀마에 대한 저의 어느 정도 고정된 시각 이런 것들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미얀마가 내전이 상당히 격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반군, 그다음에 군부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반군도 자기네들끼리 사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집계하고 있는 반군이라기보다는 EAO라고 부를게요. 소수민족 무장단체. 그래서 총 20개가 있습니다. 총 20개가 있는데, 주로 여기가 샨 스테이트고요. 샨주. 주 중에 가장 큰 주입니다. 그 다음에 까친 스테이트가 있고, 요 두 지역에서 대부분 다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쪽 지역도 몇 군데가 있는데, 조금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요 AA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하인 군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아무런,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못 하다가, 여기에 가장 형님 두 개, 까친 스테이트의 KIA라는 게 있습니다. KIA. 까친 인디펜던스 아미라는데, 얘네가, 미얀마의 그 EAO 중에서 넘버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AA가 병사들, 그러니까 역하인족들입니다. 우리 라카인이라고 얘기하고 역하인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부대를 만들어줍니다. 부대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아서 거리가 멀죠.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동을 해서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 진지를 차리고, 발레라는 지역에 진지를 차리고, 이쪽 지역을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TNLA라는 게 있습니다. 이 TNLA도 원래 이거는 뻘라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91년도까지 자기네들 선배 단체가 있었는데 해체를 했고, 장군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KIA 산하로 들어가서 얘네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KIA가 모군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 UWSA라는 게 있습니다. 와 연방연합군이라고 해서 와족입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가운데 와족인데, 얘네들이 두 개가 가장 큰 그런 EA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20개 EAO 가운데서 핵심은 요 7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7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UWSA가 제가 넘버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약 3만 명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A가 있고, KIA 산하에 AA, 그러니까 TNLA, 산하는 아니고 얘네도 독립된 단체인데, KIA가 얘네들 세 단체를 거의 그러니까 먹여 살린, 키워온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독립 전부터, 식민시기 때부터 공산당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두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공산당이라는 게 있고 백기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공산당은 과거에 소련을 따르던 그 공산당이고요. 얘네들 주로 남부지방, 중남부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1970년대 대부분 해체가 됐고,
나머지는 이 BCP라고 백기공산당은 지금 현재 그 샨스테이트 쪽으로 올라와서 중국을 따르는 그런 공산당, 그러니까 마오를 따르던 그런 공산당이었습니다. 89년도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에 속하던 다양한 단체들이 있겠죠. 그 단체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KIA는 아까 말씀드린 거친족이고요. 요거는 역하인족, 그 다음에 요거 TNLA는 빨라웅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NDAA는 꽃강족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약 판매하는 그런 소수 종족들인데 대부분이 UWSA랑 그 다음에 MNDAA 두 개는 완벽한 중국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버마족 하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계고 더 가깝습니다. 중국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얼마 전에도 그 MNDA를 창설한 사람이 3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UWSA나 MNDA 지도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평상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특히 이 UWSA 같은 경우에는 윈남성과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로부터 이제 무기도 직접 제공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2년 전, 3년 전이 4년 전인가? 그때 시 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 요청한 것이 EAO와 UWSA 같은 EAO와 윤난성 정부와의 무기 거래 이런 걸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쿠데타가 2021년에 있었고요. 그 미얀마 군부가 땀마도라고 하는 군부가 가세가 엄청나게 심하게 기울게 된 그 배경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1027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1027가 10월 27일에 있었던 작전이고요. 이 작전을 했던 그 단체는 세 개입니다. AA, TNLA, MNDA라고 해서 형제동맹이라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KIA까지 합치면 이제 북부동맹으로 갑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세 개가 세 단체가 중심이 돼서 1027 작전을 펼쳤고 남쪽 지역 태국과 붙어 있는 그쪽 지역 있죠. 그 카렌족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 그러니까 약 열흘, 20일, 열흘 뒤에 1107, 다 날짜입니다. 11월 7일. 그래서 추가의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는 보면 이 샨스테이트 인근 지역에 보면 이제 사이버 스캠이라고 해서 사이버 범죄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민남성과 중국 정부에서 미얀마 군부에다가 요구를 했죠. 이 척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얀마 군부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세 형제동맹을 배후에서 조정을 사주를 해서 군사작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세 단체, 뭐 AA는 제외하고 특히 TNLA, MNDAA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국경을 막았고요. 그리고 마약을 통제를 했던,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해왔던 그런 단체들인데 굳이 이 사이버 스캠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중국이 얘네들, 그러니까 형제동맹을 사주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미얀마 군부 땀마도가 그 아주 무력이 강해서 형제동맹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역으로 이 형제동맹 자체가 1027 작전으로 인해서 600곳 이상의 진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진지를 다 차지를 했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는데 특히 TNLA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의 만달레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 네. 만달레 인근 60km까지 지금 다 진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쇼라는 만달레에서 오른쪽으로 100km 정도 가면 라쇼라는 마지왕조의 그 수도는 아니고 왕의 그 뭐 궁전이라 해도 되게 중요한 그런 곳이 있는데 그쪽 지역까지 지금 다 장악을 했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얘네들이 자치를 벌써 내렸습니다. 그만큼 동부 지역 샨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이쪽에 오시게 되면 여기가 라쇼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는 계속 이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국경무역 무쇠라는 곳이 포인트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온 국경 포인트 이쪽 지역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경무역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들어서 이쪽 국경지역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16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라고 카운팅은 되지 않아요. 시주석 방문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으로 해서 이 천연가스 관이랑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통해서. 그래서 무장단체 EAO가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뭐 구멍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군부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27 작전 이후에 보시면 이게 8, 24, 5, 37돼 있는 게 중국, 그러니까 군부, 딴마도가 잃어버린, 그 진지의 수, 중요한 핵심 기지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가 아니고 기지의 수. 그리고 특히 이쪽 국경 지역을 보시게 되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 요 파랗게 되어 있는 것과 요거는 그러니까 누가 장악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아까 형제동맹, 세계 형제동맹 다 장악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 1월 달에 중국이 종전에서 정전에는 합의를 했는데 정전이 지금 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TNLA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TNLA는 서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MNDA는 지역이 이쪽이에요. 그 샨스테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특별하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A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여카인 스테이트로 지금 이동을 해서 여기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AA 같은 경우에도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우리 아시는 짜오퓨 이쪽, 그러니까 송유관이 시작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면 뭐 그 중국과는 뭐 정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난달에 미얀마 갔다 와서 현지 이 관료, 은퇴한 장군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9월 3, 최근 인터뷰, 지난주 인터뷰, 그러니까 미나올랑이 러시아 통신사랑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무조건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총선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먼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죠. 미얀마는 우리처럼 전자 방식이 아니고 다 수개표로 해요. 바구니 갖다 놓고 한 탈표씩 하고, 그리고 사람 이름이 미얀마는 비슷한 이름, 똑같은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호적신고 이런 것도 안 된다. 죽은 사람도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인구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3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했는데 2014년에 한 인구조사는 자기네들이 못하고 유엔 식량계획인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엔 산하기구가 기금을 막으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인구조사가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추측되는 인구조사 한 1,00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 풀어서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인구조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라는 것이고 내년 10월 이후에 무조건 총선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대 총선 기간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5월이랑 11월이 대부분이었었어요. 5월, 11월. 그러니까 내년은 아마 할 때 11월이 유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쿠데타가 일어난 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부의 텀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로 불법으로 등장한 정부의 한 텀이 지나가게 되는 시기니까 더 이상 넘길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서는 일단 미나오글랑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선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2015년 선거, 2020년 선거에서 이걸 하원 기준입니다. 하원 기준에서 총 330개 가운데서 이렇게 보시면 선거를 못했고요. 이게 2020년이 아웅산 수치 정부, 이것도 아웅산 수치가 그 출범할 당시죠.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선 끝나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의를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세가 불안하다라고 해서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 또 그 이전 땡생 정부에서도 총선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제 미얀마가 내전 50년 독립하고 난 다음부터 내전이 있었는데 보시면 1951년 52년 총선 보면 이만 오랫동안 51년 6월부터 52년 4월까지 내전을 겪으면서 선거를 저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20% 이하밖에 안 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는 총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총선을 할 거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대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본 겁니다. 요 옆에 있는 숫자는 각 주에는 하원의 선거구입니다. 총 미얀마는 330개가 있고요. 타운십이라고 부릅니다. 330개.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지역 선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갑을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군정에서는 그러니까 SAC는 자기네들이 198개 TS는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나온라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27 작전이 있었죠. 그 이후에 70개를 상실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샨주 요 북부 동북부 지방 요 위쪽 지방 요렇게 위쪽 지방 대부분 군부의 통제 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30개 정도가 군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130개를 대충 따져보니까 네피도가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버거 지역이 양곤 위에 있는 버거 지역이 버거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공주 전체 그다음에 에아와디주 다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다 해보니까 1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을 실시한다면 요런 남쪽 지역 일부만 이쪽 지역만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쪽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이 말이죠. 군부가 총선 실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EAO들이 계속 장악하고 있는 이쪽 지역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두 동강 이상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EAO가 미얀마 정치원 그러니까 군부를 퇴출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렇지 않게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EAO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이상 있고 얘네들이 나타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쳤다가 또 분열했다가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친중 집단들이 아까 UWSA 같은 그런 그 친중 EAO가 있고 그다음 친군부 EAO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한 약소 EAO 같은 경우 친군부 그러니까 일종의 기생하는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중립이나 아니면 좀 친 PDF 같은 그런 EAO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스탠스가 다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은 뭐 버마 연방, 미얀마 연방 이런 데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들의 이익 추구 여기서 말하는 이익 추구는 독자적인 영토, 그 다음에 독자적인 군대, 경제 활동 이거이고 만약에 연방에 편입된다, 페더럴리즘을 해서 연방에 편입된다라고 했더니 세계는 근본적으로 가져가고 대신에 세금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에서는 큰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thnic Armed Organization. 소수종족 무장단체라고 저는 부릅니다. 소수종족 무장단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체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사실상 1027 작전의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군부 정권을 퇴치시킨다. 뭐 이렇게 써요. 군부 퇴진에 자기네들 앞장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일종의 프로파간다인 것 같고 오히려 TNLA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기네들이 이 점령지, 그러니까 경락지게 되겠죠. 이 경락지를 확보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나중에 군부가 혹시라도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이 중앙정부와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 이게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가장 핵심이 이제 뭐 NUG죠. 이 통합국민통합정부 NUG가 지금은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근데 실제로 NUG 사람들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EAO와 NUG 간의 역할인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 KF 프로젝트가 있어서 KNU, 그러니까 카레민족연합
근무하시는 분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화상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KNU와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NUG와의 관계 설정, PDF와의 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돌리고 그냥 협력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교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AC, 군사평의 쿠데타를 익힌 SAC의 로드맵을 보게 됐죠. 어쨌든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장악하고 있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정부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군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두 지역입니다.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세안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두 국가로부터, 두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오케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무조건, 지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중국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무조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의장국이 말레이시아죠.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사정부랑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세안의 총의를 모아서 지지를 할 것인가. 분명히 말레이시아라는 개별적인 나라로 봤을 때는 전혀 지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아세안 전체 의견을 봤을 때는, 미얀마가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찬성한다.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그 미얀마를 군부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그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형태로 자기네들이 정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미나 온라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나 온라인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권력 욕구, 권력 의지 있는 건데 많이 꺾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총선 이후에는 지금 현재 넘버1, 넘버2 군 수뇌부죠. 이 사람들이 동반 퇴진할 가능성이 크고 차세대 군부 지금 현재 그 군사 평의회에 들어가 있는 그 제1석이나 제2석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그러니까 27기 이 미얀마의 DSA 사관학교에 25기에서 27기 사이인데 30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재밌던데 이번에 미얀마 가서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제 쓰고 있는 보고서에서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드라 통신인데 지금 현재 내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민간 출신들 또는 군부 출신인데 전역한 지 되게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으로서 활동한 사람이 더 오래된 그런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찍어주더라고요. 저한테. 3명을 찍어주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락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정도부터 연락 안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 분은 경제학자이고, 한 분은 외교 안보 쪽이고, 한 분은 정당, USDP 정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네들 미얀마 사람들 말로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다음 차기 정부의 구성, 인선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엑소더스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징집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징집과 관련해서 짧게 칼럼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시가 아닌 그러니까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끌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징집을 하는 정부 공무원들 부정부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총알바지가 되거나 아니면 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탈영을 하는 거죠. 탈영을 해서 PDF 쪽으로 반군부 쪽으로 다시 옮겨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국에 신병모집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범아족 지역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범아족 지역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을마다 징집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된 원칙을 못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다가 얘기를 한 게 이번 달 모집이 예를 들어서 5천 명이다. 그러면 뭐 어디서 데리고 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숫자를 맞춰갖고 와라. 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징집이 대부분 이쪽 지역이 버마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마족 지역에 사는 사람들, 버마족들 중심으로 해서 징집이 많이 일어났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 마을에 그 마을 유지나 이장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과 그 정부가 징집을 담당하는 담당관들 사이에 요즘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살인 사건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뒷돈을 주거나 수뢰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엑소더스라는데 이게 미얀마가 노동부 그다음에 뭐 이런데 그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어서 제가 구글에다가 쳐서 하나 다 검색을 해서 찾아 본 자료가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주노동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제가 그 7월 달에 갈 때 대한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미얀마에.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저희들 한 4~5명 같이 갔던 사람들 제외하고 90% 이상이 다 미얀마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고 중간에 이제 휴가 정도겠죠. 갔다가 돌아오는 거였고 돌아올 때도 상당히 재밌는 게 돌아올 때는 제가 방콕을 들렀다가 방콕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양곤에서 방콕 나가는 비행기에 외국인이 저를 합쳐서 한 3~4명 정도밖에 없었고 100%다 미얀마 사람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99%가 남자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30% 정도가 여자였습니다. 제가 몰래 어디 가나 이렇게 이민국 카드를 이렇게 봤는데 중동 지역으로 많이 대부분 가더라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헬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짐을 찾고 있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양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이 있었어요. 미얀마 항공. 거기도 보니까 등짝에 미얀마라고 적혀 있는 노동자들이 한 150명 정도가 100명 정도 그 정도가 열을 맞춰서 쭉 서 있는데 100%다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쪽으로 그 이주노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 이렇게 보니까 2023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그러니까 뭐 많게는 이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말고 불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태국이랑 미얀마 국경 지역 한 5,000km, 6,000km 정도 되는데 그 국경 지역에만 월경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계절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불법 노동자들의 수가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수도 명확하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잡아가지고 다 돌려보내겠다, 송환 보내고 블랙리스트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징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5월 달에 일단 입대 연령에 포함된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한시적으로 좀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찍이 이제 비자를 받고 취직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뭐 다른 방법으로 해외에 나간다라는 것은 대부분 비합법적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태국을 가서 태국에서 다른 제3세계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국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카렌족과 같은 소수民族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자료 공개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전에 루트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카렌족들이 얼마나 건너갔느냐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자료를 쉽게 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상당히 그 흥미로운 현상을 본 게 양곤 시내에 가면 이제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싸고 좋은 호텔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상은 했죠.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올 거니까 호텔 가격이 싸거나 그럴 거다 했는데 좀 괜찮은 호텔들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닫은 이유는 레노베이션 한다라는 건데 물어보니까 레노베이션 아니고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한때 미얀마에 100만 명씩 쿠데타 전에 100만 명씩 오고 이랬으니까 그 4, 5층짜리 조그마한 호텔도 많이 지었는데 이런 호텔들이 통째로 판다고 대부분 붙여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만나서 밥 먹었던 그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지금 미얀마 내에 지금 자본 유동성이 상당히 빠르고, 그다음에 환율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태국으로 보내는데, 이게 돈을 송금하는 방법도 있지만, 훈디라고 들어보셨죠? 훈디. 사람 인편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훈디 시장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샨 스테이트나 가렌 스테이트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훈디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미얀마 짜시나 달러를 주면 그걸 태국으로 넘어가서 바트로 바꿔서 이런 콘도 같은 걸 엄청나게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자본들이 태국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자료를 보게 되면 미얀마 초진 사람들이 5번째로 많고요. 그다음에 작년 자료 올해는 2024년 자료 같은 경우도 태국 미얀마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태국의 콘도를 구매를 하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현지에 진출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사투 것이다. 약간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모을 수 있는 콘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지는 못하고, 저축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지 자본이, 미얀마 현지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나올라잉이 6월 달에 실제로 대놓고 방송에다가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뭐 이렇게 맹비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맹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통화시장의 불안을 조성한 혐의, 이렇게 해서 몇 명의 크로니라고 알려져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암암리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돈이 지금 현재 태국에서만 이렇게 그 통계를 잡아서 발표를 하고 있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을 텐데, 그게 그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오고, 제가 아는 조그만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미얀마 분들,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지금 바깥으로 빼돌릴까, 여기에만 많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나 레짐, 그러니까 스테이트나 레짐이 붕괴되는 그런 징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서 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주장했던 학자들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아주 강력하죠. EAO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억압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징집부터 시작해서 이 수출입 같은 것도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내에서 특히 MZ세대들이 산다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라도 해외를 떠난다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를 욕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도 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 알지만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국을 두고 떠나고 난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 보면 좀 암울한 현실이긴 한데, 근데 뭐 저희들은 학자니까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고, 뭐 그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휩쓸리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이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이외에 또 몇 가지가 또 더 추가되면 지금 현재 군부 정권이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NUG의 역할이죠. NUG와 PDF의 역할인데, 사실상 거의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부가 물러났을 때, 지금 현재 군부가 물러났을 때 요거를 누군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서 권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갖고 올 장본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얀마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정권이 청산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얀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91년도의 캄보디아 사례처럼 유엔 차원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원, 빈곤층 지원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새마을운동도 전파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얀마라는 나라는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국가 만들기 실패한 나라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합된 국가의 모습을 전혀 형성하지 못했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국론 자체가 뭐 4분 5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걸 인위적으로 봉합을 해서 하나로 통합된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NUG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웅산 수치도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국가도 만들고 협상도 잘 EAO들과 범화족들 그리고 군부와 이런 3자 간의 대화도 잘 만들어서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군부 정권 또는 국가 불량 국가 아니면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라는 국가가 붕괴되는 그 전조로 사람이 그다음에 자본이 미얀마를 엑소더스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더 많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장 박사님 이런 관련한 쿠데타가 일어난 거는 그 표면적인 거랑 실질적인 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표면적인 거는 이제 군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아주 광활하게 있었다. 뭐 1,000만 건 이상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군부가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는 그때 아웅산 수치 정부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하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미나옹 라잉이라는 사람이 쿠데타 이전에 자기가 집권 플랜,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 이제 집권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플랜이라는 게 일단 미얀마 헌법상 25%가 군부가 차지하잖아요. 의석에 무투표 의석으로 25% 차지하니까 자기는 26%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부가 밀고 있는 USDP라는 정당이 26%만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26%가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소수민족 정당들과 연정을 해서 26%를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그게 만약에 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이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와 미나옹 라잉 간의 협상이 성공을 해서 아웅산 수치가 NLD 당 자기의 당에게 대통령은 우리 당을 밀지 말고 USDP 출신 아니면 군 출신을 밀어라라고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는 군부랑 협력을 하거나 미래 권력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나옹 라잉은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미얀마의 권력 구도상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나옹 라잉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합니다. 특히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한류 컨텐츠 이런 것들도 배급받아서 팔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그 사업이 누구한테 뺏길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집안, 자기 족벌의 안정도 유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안위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선거를 그냥 빌미로 가져온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미나옹 라잉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건데, 이게 그 이전에 두 번의 쿠데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62년 쿠데타, 88년 쿠데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 그러니까 군부라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거는 2021년 쿠데타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원래 쿠데타가 명분이라는 게 없지만 이건 더더욱 명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쿠데타였죠.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없겠죠. 군부 내에서도 뭐 대놓고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요약하면은 미얀마 군부는 정권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미나옹 훌라학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얀마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봤을 때 군부가 갖고 있는 프리빌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러거티브 이런 이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축소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나올라인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헌법 개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2020년,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4월인가? 그때 헌법 개정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요. 개정위원회에서 의회에다가 의제를 상정을 했었죠. 상정했었는데 뭐. 왜냐하면 25% 그러니까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국가안보위원회는 이제 군부 5, 민간 6, 그러니까 군부 6, 민간 5로 돼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미나 온라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그 배경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있던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거죠.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군부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를 않았거든요. 그동안 계속. 근데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뭐 독점하는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도 다 자유화시켜버린 거예요. 경쟁체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군부가 자기네들이 그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경쟁 방식을 다 바꾸니까 도태되는 형태가 적잖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타적이었죠. 미나옹이나 개인적인 진로 이런 기대 목표였다고 보면 그래서 이후에 정부가 정권이나 국제적인 그런 여건이 이게 악화된 거를 군부 내에 뭐 젊은 시민이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는, 그러니까 소장파, 그러니까 뭐, 예, 40대 이하의 소장파, 사관학교 출신인 친구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불만을 가지는 장군들이 1990년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미나옹 온라인 같은 사람이, 이분이 40대였었던 1990년대에 지도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들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철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자체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영턱스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액션을 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저들처럼 선배들처럼 다양한 이권,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물어본 분들에 의하면 미얀마 군부는 위계서열이 정말 명확하게, 그러니까 위계서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극상이라는 건 거의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믿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거에 미나 온라인이 내윈, 아까 딴쉐가, 요즘 이전에 했던 딴쉐가 내윈 가족들을 어떻게 감옥에 넣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윈과 내윈 가족들이 공식 자리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정부의 위상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적으로 여기 있는 집에 군부 내에 인증이
그게 그 분명히 자기도 위축돼 있고 근본적으로 사기가 위축된 사기가 위축되는데 그러니까 미나 온라인이 상당히 기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그 미얀마는 이렇게 사관학교 기수가 딱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기수가 중간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미나 온라인에 들어서는 그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관행 이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거의 다 깨졌고, 그리고 있던 사람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미나 온라인의 개인적인 권력을 상당히 공고하고 그 아래 자신들에게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 자신이 패트론이라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하들을 명확하게 잡고 있긴 한데 그 부하들조차도 내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뇌부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외부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과연 충성심을 갖고 오는 그 기제가 뭐냐를 설명을 하는데 최소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수호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 군인들만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무형 충성심 이런 것들이 군부의 응집력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돈. 그러니까 군부 기업으로부터 얻어들이는 수익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배분을 했기 때문에 군부 체제가 아주 하이어르키, 그러니까 위계서열이 잘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돈이라는 것도 자산의 어떤 그러니까 유형적인 거죠.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인데 그게 언제까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AO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군부 같은 경우는 막 돈줄이 지금 계속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돈줄이 말랐을 때 과연 미나 온라인에 대한 하급자들의 충성심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것이죠. 네. 예, 예. 아까 청산 관련된 얘기도 네. 예요는 군부가 실시하는 청산의 방향을 협조를 하거나 참석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없어. 그쵸? 네. 근데 결국에 이런 한국적인 청산이라도 실시를 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정권의 정통성.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예요 쪽의 인상도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중국 상대로 이제 친중 이런 것을 이제 원래는 이제 오시서 사용을 했다면 그래서 이제 기회들도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 이제 협조를 안 하고 연대가 장때 할 계획이 그들의 그러니까 EAO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SLC 군부 정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 반대인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과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왕이 부장도 최근에 미얀마에 다녀왔었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대사도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도 최근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아국에서도 사실상 미얀마를 담당을 해요. 그 하나가 이름은 아시아국인데 미얀마를 담당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국에 계속 사람들이 고위관 당국자들이 왔다 갔다 한 이유 중에 하나는 EAO와 협상, 그러니까 가교를 놓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EAO를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가급적이면 중간에 우리가 껴서 중재자가 돼서 양쪽의 협상 테이블을 앉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중국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EAO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뭐 척을 지고 중국과 대립을 하겠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정전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군부 입장에서 정전했다고 정전을 했다라고 해서 교전을 안 할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양쪽 다 교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중재를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이고 계속 양쪽에 티격태격하는 갈등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중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프관, 석유관 이거고요. 그다음 국경제 개발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EAO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총선이 실시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만을 100%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지지할 가능성이 크겠죠. 중국은 무조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해징 전략이고, 또 쉬운 말로 이제 양다리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한국은 어떻게